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결혼 준비를 앞두고 있는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어쩌면 일생에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큰일을 앞두고 여러모로 바쁜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제가 어리석었던 시절에 벌인 실수를 반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나름의 반성문을 쓰게 된 거죠. 어쩌면 제 잘못이라 말하기 껄끄럽지만 그래도 익명의 자리를 빌려 좋은 일을 앞두고 돌다리도 두들기자는 의미에서 제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던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저는 여유 있는 유년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중산층 이상은 되었던 가정 형편 속에서 저는 부모님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왔어요. 무남 동녀 외동딸에 부족할 것 없는 넉넉한 형편이었다 보니 저는 가지고 싶은 것이며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그런 제게 아무런 고민이 없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 늘 풍요로웠던 저는 가진 것으로는 부족할 게 전혀 없었지만 그만큼 바쁘신 부모님으로 인해 혼자 외롭게 자라야만 했어요. 부모님 덕에 누리는 여유였기에 두 분이 바쁘신 걸 가지고 투정을 부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항상 바라곤 했었습니다. 집안에 아무리 많은 장난감이 있고 책들이 있다고 해도 그게 외로움을 없애주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외동이라 형제도 없이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게 무척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잘못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말았고 빚더미에 앉아 어려워진 형편 때문에 저희는 집과 집기들을 모두 팔아 이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좋은 집, 좋은 차를 누릴 수 없었고 제가 즐겨 치던 피아노와 그 많던 물건들 역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죠. 어릴 적부터 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이제는 예전 같은 삶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남부럽지 않던 큰 집에서 방 한 칸짜리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던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좁은 곳에 다 같이 모여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철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늘 바쁘신 부모님 때문에 저녁 한 끼를 같이 먹기도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따로 방도 없이 다 같이 모여 자고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것이 무척 좋았거든요. 비록 형편은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지만 저는 부모님과 좀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가난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하셨지만 구김없이 여전히 잘 지내는 제 모습을 보며 안도하셨고 부모님도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며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은 더 고생을 하셔야 했지만 저희 가족은 여전히 사이좋은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에도 저를 잘 키우려 노력하셨고 저도 그런 부모님을 보며 두 분의 속을 썩이지 않아야겠다 생각하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생하시는 걸 보고 자랐던 저는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꼭 성공을 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싶었어요.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성공이 가능할진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끔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삶을 비관해 나쁜 길로 빠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일수록 더 꿋꿋이 살아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착같이 공부했고 조금이라도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려 교내외 대회를 빠짐없이 나가며 나름의 노력을 해나갔답니다. 덕분에 내신도 좋았고 학교에서 평판도 좋아 저는 별탈 없이 학창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대입에는 역시 운이 따라야 했는지 저는 열심히 했음에도 제가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하향 지원했던 곳을 들어가야 했지만 그래도 어느 자리에서든 열심히 하면 돌파구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왕 시작한 학교 생활을
또 한 번 열심히 해보기로 생각했어요. 대학생이 되니 고등학교 시절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고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도 중요했지만 하루빨리 돈을 벌고 제 기반을 잡고 싶었던 저는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해보겠다며 여러 가지 장사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알아보며 파티 소품을 파는 장사부터 간단한 음식 장사에 부업으로 붕어빵 장사까지 하며 정말 별별 장사를 다 하며 지내게 되었죠. 학생 신분으로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런 모험이야말로 그 시절 패기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저는 누구보다 바쁜 학교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는 제 생각이 맞았는지 워낙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 결국 하나 정도는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만들었던 캐릭터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저는 캐릭터를 이용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들로 문구 제품을 만들고 스티커를 찍어내며 인터넷으로 소소하게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조금씩 반응이 오던 것들이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저는 정식으로 홈페이지를 내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빠지면서는 도저히 학업을 병행할 수 없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남들이 청춘 사업에 힘쏟을 때 저는 진짜 사업을 위해 달려왔죠. 그러다 보니 그 시절에만 할 수 있는 재미들은 알지 못했지만 제게는 그런 것들보다 돈을 버는 일이 훨씬 더 흥미가 있었습니다. 흥미있는 일로 돈을 벌어서 그런지 사업은 나날이 잘 되어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의 도움까지 받으며 온 가족이 모두 그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제가 제 힘으로 시작해 점점 잘 되는 것을 보며 부모님은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이미 사업을 경험하셨던 부모님의 도움으로 저는 보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 2배나 걸려 대학을 졸업했고 그 후로도 꾸준히 회사를 잘 운영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제 나이도 벌써 30이 다 되어갔고 저도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되어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일에만 매달린 탓에 남자친구 하나 없던 제게 결혼은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참석하게 된 동창회에서 저는 추억 속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코는 제 어린 시절 짝꿍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남자 여자를 짝짓는 게 싫어서 매일 다투고 지우개 싸움을 하곤 했었는데 앙숙으로 유명했을 만큼 티격태격하던 저희가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니 기분이 참 묘했어요. 이젠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 멋진 모습이 되어 나타난 이코를 보며 저도 모르게 친구를 이성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코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희는 서로 마음을 애써 숨기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그 후로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추억을 나누며 서로 할 얘기도 많았고 저도 오랜만에 즐거운 기분이었죠. 그러다 저희 사이가 점점 발전되어 갔고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결국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코찔찔이에서 이제는 어엿한 의사가 되었다는 이코를 보며 저는 이코가 참 잘 자라주었다 싶었어요. 이코는 병원에서 저는 회사에서 둘 다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저희는 바쁜 와중에도 늘 서로를 배려하며 문제없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사소한 것들을 꼼꼼히 챙기고 챙김받다 보니 저희는 몸이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이 식을 수가 없었어요. 바쁘고 피곤할 와중에도 저를 챙기는 기념일을 빼먹지 않는 이코를 보며 저는 늘 고마웠고 제가 받은 만큼 언제나 돌려주려 했습니다. 서로 노력하는 것을 알아주고 그만큼 서로에게 잘했던 저희는 보름 동안이나 보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큰 싸움 한 번 없이 그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저희는 늘 한마음 한뜻이었고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서로 걱정할 것 없는 안정적인 직장에 나이도 적지 않았던 저희 커플은 하루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한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 이야기를 하자마자
우리는 양쪽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코가 저희 집에 부모님을 뵈러 오게 되었고, 과거 이코를 알고 계셨던 부모님께서는 참 반가워하시면서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 다음 차례는 제가 이코네 어머님께 찾아가 결혼을 승낙받는 거였죠. 인사를 드리러 갈 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과거 어렸을 적에 어머님을 뵌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초면인 사이보다 할 이야기들이 많아서 순조롭게 대화를 이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품고 간 어머님 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 어머님께서는 이사도 안 가셔서 어릴 적 보았던 예전 집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잊고 있었던 익숙한 냄새도 나더라고요. 과거의 향수로 인해 기분이 더 업이 된 저는 어머님께 밝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제 예상과 많이 다른 모습으로 계셨어요. 오랜만에 본 저를 반가워하지 않으셨고 내키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계셨죠. 꼭 저 때문이 아니라도 다른 일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서 어머님의 마음을 좀 풀어보고자 제가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어쩜 어렸을 때 배웠던 모습과 똑같으세요? 나이가 하나도 안 드셨어요. 그래? 고맙다. 우선 밥이나 먹자. 제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신 어머님 때문에 안 그래도 불편한 식사 자리,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원래 그렇게 밥 먹을 때 깨작깨작 먹고 그러니? 네? 아니요. 반찬이 제 입에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니다. 지금 밥을 깨작깨작 먹는 게 문제겠니? 그냥 원래 먹던 대로 먹어라. 먹다가 체할 것 같은 분위기에 한참이나 남은 밥을 다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 상황을 눈치챘는지 어머님께 무슨 일이 있었냐며 기분을 풀어보려 대화를 걸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게 해결될 일이겠니? 그냥 좀 답답해서 그런다. 너도 내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어.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결국 다른 대화 없이 정적만 흐르는 상태로 식사 자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차 한 잔 내어주신 어머님께 이제 결혼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입에서 결혼의 결자가 나온 그 순간부터 어머님 태도가 확 바뀌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결혼... 어차피 너희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어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니까 오늘은 내 생각 먼저 이야기하마. 솔직히 나는 이 결혼 뜯어서라도 말리고 싶다. 귀하게 키운 아들 의사 만들어놨더니 좋은 혼사처는 자기가 다 거절하고 너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니? 너 우리 이코한테 어떤 혼사처가 들어왔는진 알아?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말해도 네가 깜짝 놀랄 거다. 그렇다고 해도 네가 그만큼 잘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 너희 집 예전처럼 형편이 좋아지진 않았잖아. 너가 무슨 이상한 사업한다는 소리는 이코에게 들었다만, 그렇다고 예전 너희 부모님께서 망하기 전과 같진 않을 거 아니냐는 말이야. 네, 어머님 말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회사 꽤 탄탄한 회사입니다. 매년 성장도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같이 협업하자고 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어요. 따로 저희 회사 물건만 생산해주고 있는 공장도 있고요. 너 시장에 코딱지만한 가게를 들어가 봐라. 거기 사장도 자기 입으로 자기 가게 설명하면 대형마트 못지않게 말한다. 아무리 들어도 기억나지 않는 회사를 가지고 무슨 탄탄하다고 나한테 말을 해. 하여튼 나는 내 아들이 너랑 결혼했다가 그놈의 사업 또 망할까봐
그것만 걱정이 돼. 제가 열심히 회사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어머님께서는 들은 척도 하시지 않으려고 했었고 계속해서 형편이 어려웠던 저희 집 시절만 언급하시면서 아들 걱정을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어 설명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죠. 그렇다고 또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걱정된다 하시면서 또 결혼은 저희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말을 대충 허락이라 받아들이고 어머님 댁을 찜찜하게 나서게 되었죠. 하지만 어머님 태도에 제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어요. 그걸 남자친구가 눈치를 채고 제 기분을 달래주었죠.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는 내가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모르셔서 그게 당황스러워서 저렇게 표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반대라는 말은 끝까지 안 하시잖아. 아마 너 아니고 다른 사람 누구를 데리고 왔어도 똑같은 반응이었을 거야. 오늘 있었던 일 너무 마음에 두지 마. 그래도 어찌되었든 앞으로 내 시어머니 되실 분이 회사가 못 믿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부모님 과거까지 들추시니까 기분은 좋지 않지. 우리 정말 더 기다렸다가 서로 더 갖추고 결혼을 해야 하나? 지금 내가 운영하는 회사 좀 더 커지고 나서 하거나. 너무 신경 쓰지 말래도. 솔직히 의사나 판검사 정도 되는 자식을 둔 집에서 다들 이렇게 할 거야. 자식을 그만큼 키우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대를 데리고 왔으면 하겠지. 근데 꼭 부모님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지. 그걸 엄마도 알고는 계실 거야. 그러니까 반대 안 하시지. 성희 너도 나중에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려면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해야지. 의사 와이프 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았어? 남자친구가 하는 그 말이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미래에 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감으로 느껴져서 그때는 웃고 넘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생긴 일을 웃지 못할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각각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결혼식 전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되어지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상견례를 하는 중에 예비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신뢰되는 말을 할까 싶어 남자친구를 불러 단단히 예비 시모의 입을 단속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자기야, 이번에 있을 상견례 때 어머님 조심 좀 시켜. 설령 어머님께서 악의 없이 말을 한다고 해도 저번에 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부모님께 하시면 분위기가 좋게 흐르겠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야 엄마가 너를 편하게 생각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거지. 그리고 솔직히 날짜 같은 거 조율하는 형식적인 만남인데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겠어? 아마 우리 어린 시절 이야기하시면서 분위기 좋게 끝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말이야. 어쨌거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어머님께서 당신 말이라면 그래도 들은 척은 하시니까 어머님께 기분 나쁘시지 않게 꼭 말씀드려야 해. 남자친구에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고 설마 상견례 자리까지 와서 그런 말들은 하지 않겠거니 생각했죠. 상견례 당일 안 그래도 긴장되는 자리를 어머님 때문에 한층 더 긴장한 상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상견례장에 먼저 도착을 했고 곧바로 남자친구가 도착하게 되었죠. 어머님께서는 따로 미용실을 들렀다 곧바로 이쪽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넘어서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예비 시모는 약속 시간보다 40분이나 지나서 도착을 하게 되었죠. 먼저들 도착하셨었네요. 하필 애들이 시간을 이때 잡아서 길이 너무 막히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얼마만이에요? 애들 어릴 적에나 만났으니까 우리가 못 본 지가 한 20년 된 거죠. 근데 두 분 관리 너무 잘하셨다. 어디 샵을 다니시길래 이렇게 늙지도 않아요? 엄마, 우선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 배들 고프실 텐데 우리 식사 먼저 하죠. 나도 여기 온다고 굶어서 너무 배가 고프네.
그렇게 우당탕 들어오신 어머님께서는 저희 부모님 대답도 듣지 않고 일방적인 말을 하시며 상견례 자리를 인사 없이 시작하셨습니다. 거기다 사돈이 될 저희 부모님까지 계시는 자리에 늦게 도착하고도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찬으로 식사 주문을 해놓았는데 굳이 메뉴를 더 봐야겠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앞에 저희 부모님을 모셔다 두고 메뉴판만 쳐다보고 있었죠.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부터 얼굴이 붉어지던 저는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옆에 계시던 엄마가 저를 말리더라고요. 아무도 못 보게 눈을 감으며 고개를 흔드시는 걸 보니 상견례로 중요한 날 그냥 넘어가자는 말 같았습니다. 저도 우선은 참고 넘기기로 했죠. 요즘에는 양식도 코스로 나오는 좋은 곳도 많이 있는데 지겹게 매일 먹는 밥을 메인으로 하는 한식당으로 상견례 장소를 하필 잡았니? 누가 이렇게 센스가 없는 거야? 우리 이코는 양식을 좋아해서 여기를 잡았을 린 없고 성인이가 또 고상한 척하려고 여기로 잡았구나. 요즘 부모님들도 다 입맛이 신세대인데 고리타분하게 한식당으로 잡으면 어떡하니? 다음부터는 네가 우리 양쪽 부모님들 입맛 맞춰서 제대로 된 식당으로 모셔라.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농담인지 아니면 정말 새살배기 애처럼 반찬 투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 듣기 좋은 소린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앞에서 계속해서 생각 없는 말을 하는 예비 시모 때문에 제가 되려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눈치도 없는 남자친구는 그게 뭐가 재미있다고 자기 엄마랑 웃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1차로 머리가 열리게 되었죠. 두 모자가 그 상황이 재미있는지 웃고 즐기고 있을 때 미리 주문을 해두었던 정식이 나왔고 예비 시모가 추가로 주문한 요리까지 모두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견례 자리나 사돈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꼭 예의를 차리지 않더라도 불편해서 조심하게 식사를 하잖아요. 반찬이나 밥도 평소 집던 양보다 적게 집고 음식도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 그리고 입안이 보이지 않게 씹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하지만 개걸스럽게 먹어도 너무 개걸스럽게 먹는 겁니다. 코스로 나오는 한정식이다 보니 순서대로 천천히 먹다 보면 배가 부를 텐데 맨 처음 나오는 죽부터 후루룩거리며 순식간에 끝내더니 종업원을 불러 죽을 좀 더 갖다 달라고 했죠. 죽 정도야 유독 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죽을 좋아하시는구나 정도 생각했는데 그 뒤로 나온 회무침이나 샐러드도 무조건 흡입하듯이 먹고 나서 더 달라고 종업원을 부르더군요. 이어진 정식은 각자 한 상씩 차려져 나왔는데 리필이 되지 않는 메인 요리를 먹고 나서 종업원에게 더 달라며 진상짓을 부렸고요. 여기는 왜 번번이 배를 눌러야 한다니? 먹다가 끊기면 불편한데. 아 맞다. 여기요 아가씨. 이거 꼬치에 끼워진 불고기가 맛있네. 이거 리필 좀 해다 갖다 주시고 이게 장어 튀긴 건가? 이것도 좀 더 갖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말씀해주신 요리는 반찬이 아니라 요리류이다 보니 따로 리필이 불가능합니다. 더 원하신다면 추가 결제를 해서 갖다 드릴까요? 아니 간에 기별도 안 갈 만큼 주고 이게 리필이 안 된다고요? 여기 돈이 얼마인데 요거 하나 더 못 준다는 거예요. 예성이야, 여기 한 사람당 가격이 어떻게 되니? 얼마나 남겨 먹으려고 이거 하나 리필이 안 돼? 엄마, 그냥 반찬만 리필해서 먹어. 정식 먹고 나서도 후식으로 계속 먹을 거 나올 거란 말이야. 아 참나. 그러니까 내 처음부터 이런 식당 별로라고 했지. 돈은 돈대로 쓰고 배는 채우지도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나도 맛있어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돈 주고 밥을 먹으면 배는 불러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억지로 먹고 있구만. 이번에는 남자친구도 진상짓을 하고 있는 예비 시모가 창피하긴 했나 봅니다. 제가 나서기 전에 먼저 자기 엄마를 진정시키더라고요. 이대로 놔두면 상견례하는 내내 투덜거릴 것 같아서 제가 몰래 예비 시모가 요구하던 음식 추가 주문하게 되었죠. 추가로 주문한 메뉴가 나오고 그제서야 배를 채울 수 있어 만족스러운지
시모는 불평이 줄었고요. 그 후 식사를 마무리하고 후식을 먹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에 대해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시작하자마자 예비 시모가 저희 부모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아들 자랑을 주저리 늘어놓더군요. 처음 성희가 이코를 데려온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어린 시절에 아이로만 보던 친구가 저렇게 멋진 청년이 되어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안사돈께서 홀로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고생하신 만큼 저렇게 잘 자라주어서 대견스럽겠습니다. 어머, 당연하죠. 제가 우리 이코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요즘 미디어에 의사라는 직업이 많이 노출되어서 그렇지 의사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되기가 힘든 거죠. 주변에 가까운 의사분 있으세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의사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게 의사 되려고 하는 자식도 공부로 밤을 새워가며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의사 만들려고 뒷바라지하는 부모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다 우리 바깥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여자 혼자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했겠어요. 내가 우리 이코가 의대 합격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이제 고생 끝이라고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결혼을 한다니까 내 속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가는지 아세요? 어차피 해야 하는 결혼이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의사 출신이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의사며느리를 외쳤는데 자식놈이 부모 마음도 모르고. 에휴. 제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순 없습니다만 어렴풋이나마 어느 정도 안사돈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 모자란 여식을 며느리로 맞아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하네요. 저도 우리 이코 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럼 애들 결혼 관련으로 말입니다. 그럼요. 우리 이코가 어떤 아이인데 당연히 잘해주셔야죠. 어디 가셔서도 사위가 의사라고 말해보세요. 후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 다시 보고 얼마나 잘해주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 말 이어서 말하자면 솔직히 성희가 우리 이코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성에 차진 않아요. 성희가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하던데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솔직히 의사만 하겠나요? 성희 쟤도 우리 이코랑 결혼하게 되면 다들 의사 와이프로 인식을 하지 조그만 사업대표를 알아나 보겠어요? 사돈네 집안이 예전에 그런 일만 당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조금은 마음을 놓고 우리 이코를 보낼 텐데 혹시나 성희 일이 잘못되면 사돈네 가족분들이 모두 우리 이코만 쳐다보실 것 같아 제가 걱정이 되네요. 엄마, 성희 부모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인지 아시면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이번엔 엄마가 너무 오버하셨어요. 아니 나는 너를 보내는 게 아쉽다는 그런 말이지. 사돈, 안사돈, 혹시 제 말이 의도와 다르지 않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까진 아니었어요. 우리 곧 결혼 보내는 게 아쉽고 아깝다는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예비 시모에게 한 소리를 하며 더는 실언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예비 시모가 한 말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꽤나 언짢은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두 번째로 머리가 열리게 된 지점이에요.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선을 넘나들며 생각 없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상견례까지는 하는 자리에서 결혼을 무효로 할 수는 없어서 참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애를 쓰면서 예비 시모를 말리고 있으니 안쓰러운 마음에 화라산처럼 터지려고 하는 제 화를 겨우 참고 있었죠. 남자친구의 중재로 부모님들께서는 겨우 결혼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혼 날짜는 사돈께서 정하신 다음에 애들께 전달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날짜에 맞춰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지낼 집과 혼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애들은 자기들 힘으로 알아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양쪽 집안 모두 출가할 아이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다 첫째이다 보니 부모 마음으로서는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안사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알던 애들이 지들 좋아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무슨 소꿉장난 마냥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애들이 말한 것처럼 그대로 결혼을 진행하시면 어쩌나 싶었는데 이렇게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니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아시다시피 의사 사위가 좀 대단합니까? 다른 집들은 정말 대단하게 혼수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돈과 제 사이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해서 제가 딱 기본만 받으려고 합니다. 보통 사자 사위 두면 키 3개 오시는 건 알고 계시죠? 집, 차, 그리고 이코가 의사이니까 개원. 당장의 형편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2개는 좀 저렴한 걸로 하더라도 우리 이코 몇 년 안에 원장 선생님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당장 큰돈 같아 보여도 나중에 돌아올 걸 생각하시면 절대 큰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원하면 사돈들께서도 사위병원 이용하시지 않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3개는 절대 못 물러나겠네요. 병원을 여는데 한두 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키 3개 줄 거 아니면 결혼을 무르라는 식의 예비 시모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원장 선생님 소리가 좋았는지 남자친구가 예비 시모 말에 동조를 하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뭐 저런 게 있나 싶어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당황스러운 요구에 난감해하고 있으셨는데 갑자기 식당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노크하고 제 직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해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 사장님, 거래처에서 급한 연락이 왔는데 사장님께서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요. 실례 무릅쓰고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연락인데요? 그게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고 잠시 밖으로 나오셔서 들으시죠. 급하게 들어온 직원의 표정은 심각했고 저도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서 곧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 저희 해외 마켓에 입점 메일 보낸 거 확인해 보셨어요? 네? 확인했던 것 같은데? 메일에 답장 보낸 지 꽤 되었다고 하던데 지금 그쪽에서 우리 물건 입점시킨다고 물량 넣어달라고 했대요. 우리 측에서 묵묵부답이다 보니 거래처 통해서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물건 보내주고 서류 작업까지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장 직원들과 회사 직원들 모두 준비해 놓은 상황이고요. 사장님, 우리 이제 정말 된 거예요. 진짜 제대로 기회가 찾아왔다고요. 네? 정말이죠? 나 꿈꾸고 있는 거 아닌 거죠? 우선 알았어요. 내가 여기 일 빨리 끝내고 회사로 들어갈게요. 공장장님이랑 직원들한테 고생 좀 해달라고 대신 전해줘요. 그리고 와줘서 고마워요. 심각한 표정과 달리 직원의 입에서 듣게 되었던 말은 제가 바라던 해외 진출 소식이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던 일이었고 이번 물꼬만 잘 트게 된다면 회사 성장이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던 일이었죠. 그런 소식을 막상 듣게 되니 현실인 걸 알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반쯤 얼이 빠진 상태로 다시 상견례방으로 들어갔는데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어머머, 제 표정 좀 봐. 내 말이 맞나 보다. 제 회사 일이 잘못된 거야. 내가 이런 걸 걱정한 거라고. 사업한다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부도가 나면 알거지가 되잖아. 어쩜 쟤도 팔자가 자기 부모님들과 똑같다니. 이래서 사업도 아무나 해선 안 되는 거야. 원래 보고 자라면서 노하우라는 걸 보고 배우는 건데 설레가 좋지 못하잖니.
내가 그래도 성희 제 마음이 영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부모님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뚝 떨어졌는데 왜 성공하지 않고 싶겠어? 우리 이코처럼 머리가 좋으면 사짜 직업하려고 노력이라도 할 텐데 보고 배운 게 있으니 일확천금만 노리는 거지. 내가 안타깝다, 안타까워. 지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소리를 왜 다 들리게 하는 건지. 예비 시모가 이번에도 또 우리 부모님 앞에서 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더 이상은 제가 참을 수 없는 마지막 머리가 열리게 된 순간입니다. 앞에 있는 우리 부모님은 신경도 쓰지 않고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들리게 계속해서 조잘조잘거리고 있는 예비 시모 얼굴에 저는 물컵에 있는 물을 던졌습니다. 부모님과 남자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제 이름만 부르고 얼어 있었어요. 내가 지금 결혼하려는 거지 상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코가 의사면 의사지. 뭐 어쩌라고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사람을 무시해요. 내가 정말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편해서 그러는 줄 알고 내가 이 상견례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 되실 분들 앞에서도 똑같이 행동해요. 우리 부모님이 이코가 의사라서 저와 결혼시키는 것 같아요? 당신처럼 그렇게 사람을 돈과 능력으로만 보고 집안 사람으로 들이는 것 같냐고요. 이 결혼했다간 내가 지금보다 더한 사고를 칠까봐 이 결혼 안 할 거예요. 겨우 의사 안 해 되는데 우리 부모님까지 이런 굴욕 당하게 할 순 없다고요. 어디서 자기 일 안 풀린 걸 가지고 어른한테 화를 풀고 있어. 뭐? 겨우 의사네. 나도 지 부모랑 똑같이 사업 말아먹는 년한테 내 귀한 아들 장가 보내고 싶지 않아. 망하긴 뭘 망해요. 이제 우리 회사 해외 마켓에 입점하는데 아줌마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TV에 나와서 당신 아들이랑 비교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나랑 우리 부모님은 갈 테니 평생 그 귀한 아들 끼고 사세요. 당신 같은 시어머니가 있는데 누가 이 남자한테 결혼을 오려고 하겠어. 엄마 아빠 가자. 우리 시간만 버렸어.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을 하고 나오는데 부모님께서는 제 걱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성희야, 너 진짜 괜찮겠어? 엄마 아빠는 괜찮은데. 됐어. 엄마도 아까 다 봤잖아. 저런 사람 밑에 있어봐. 내가 말라 죽지. 남자가 쟤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코한테도 완전히 실망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그건 그렇고 나 바로 회사 들어가 봐야 해. 아 그래, 아까 네 말 진짜야?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 응. 내가 메일을 매일 확인했는데 눌러놓고 확인을 안 했나봐. 하마터면 좋은 기회 그냥 흘려버릴 뻔한 거 있지? 정말 다행이다. 그럼 엄마 아빠도 같이 회사에 들어가자. 아니야. 오늘은 저 여자 때문에 힘들었잖아. 먹은 거 소화도 잘 안 되었을 텐데 먼저 들어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택시를 잡아드리고 저도 회사로 가려고 했죠. 근데 남자친구가 제가 가는 길을 막더라고요. 야 김성희, 너 진짜 뭐하는 짓이야. 아무리 우리 엄마가 심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면 어떡해. 너 진짜 나랑 결혼 안 할 생각이야? 너도 똑같아. 아까 너네 엄마가 우리 집에 키 3개 해오라고 할 때 너 뭐하고 있었어? 희죽희죽거리며 웃고만 있더라? 왜? 원장 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았냐? 그럼 너 원장 만들어주는 장인장모 찾아. 너네 엄마도 그렇고 너도 완전 X니까. 이제 끝이야, 끝.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야, 거기 안 서? 너 진짜 의사 와이프 되는 게 놓치려고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다시 확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차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신고 있던 구두를 손으로 들고 가서 과거 어린 시절 이코를 때렸던 것처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속이 다 풀릴 때까지 때린 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 회사로 들어갔죠. 지금까지 참고 있던 걸 풀게 되어서 그런지
후회는 아주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들과 연을 맺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렇게 시시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일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신경을 쓸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별의 부수적인 감정은 회사 일로 인해서 모두 다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전 직원들과 가족들의 바람과 같이 성공적인 해외 런칭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당장 해외에 관련된 부서를 신설해야 할 만큼 바빠지게 된 저는 제게 미련이 있어 연락이 오고 있는 이코를 당연히 무시하게 되었고 몇 달 동안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죠. 물론 사업의 끝이라는 건 없어 지금도 항상 관련 분야와 기술 발전을 공부하며 예전과 같이 일에 쫓겨 살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어렸을 적 제가 다짐한 것처럼 부모님께 과거와 같은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어 성공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코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다 최근에 만나서 알게 되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최근에 동창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죠. 현재 저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을 보고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꽤나 잘난 사람이긴 하거든요. 누구처럼 속도 좁지 않고 돈으로 또 학력으로 친분을 나누는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능력도 출중한 편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이코의 코를 아주 꽉 눌러버리려고요. 그날 이후 동창들에게 들리는 소문으로는 저보다 훨씬 나은 여자를 만나 저에게 똑같이 복수를 해주겠다고 칼을 갈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엄마를 두고도 가능할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사연이 생긴다면 이곳 채널에 다시 보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아내와 같이 이곳 사연을 자주 접하고 있죠. 저에게도 이곳에 이야기를 할 만한 사연이 있었는데 채택될 만한 사연은 아닌 것 같아 듣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저희 공장 일을 하다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간 외국인 직원의 편지를 받고 제가 겪었던 사연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읽게 되니 이곳 사연 채널에 보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굴곡 많았던 제 인생을 저 스스로 다시 한번 훑어보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낼 결심을 하게 되었죠. 사실 이곳의 사연들을 보며 저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저와 같은 고아 출신의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말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수많은 고아원과 원생들로 그 숫자가 많은 게 당연하겠지만 그 사람들 모두 저와 같이 힘든 어린 시절을 겪었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며 공감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 스스로 힘든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적는다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꼭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는 고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일은 저를 고아원에 맡긴 사람이 제 어머니였다는 거죠. 4살밖에 안 되었던 저의 손을 잡고 고아원으로 향하신 어머니는 저를 보시곤 꼭 저를 찾으러 오신다는 말과 함께 사라지셨습니다. 낯선 곳에 부모도 없이 있는 것 자체가 어린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를 찾으러 온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믿고 울지 않으며 생활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기다리는 시간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좋은 원장과 직원들이 있는 고아원도 분명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필 그렇지 못한 고아원에서 지내게 되었고 영양이라고는 하나 없는 식사들과 아이들을 마치 죄수처럼 감시하고 통제하는 직원들을 매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우리들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항상 매타작은 시작되었고 반항과 울음이 터지는 날에는 홀로 독방 같은 곳에서 들어가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국민학생이 되었지만 동생들을 잘 보살피지 않았다며 매일같이 그 책임을 물었고 여전히 폭행을 당했죠. 곧 있으면 고아원에서 있게 된 지도 10년이 다 되어갔지만 처음 저를 맡긴 후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더 이상 바보같이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폭행을 더는 견딜 수 없던 저는 홀로 고아원을 도망쳐 나오게 되었죠. 탈출을 하면서 거리에서 생활이 녹록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거리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 저에게도 냉혹했고 작은 도움의 손길조차 찾기 어려웠죠. 더욱이 거리에서 불황자를 단속하던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되면 다시 고아원이나 불황자 시설에 갈 수 있었기에 매번 불안에 떨며 거리를 다녀야 했어요. 그때 저에게 도움을 주려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자는 자신도 저와 같이 거리를 떠돌며 생활한 적이 있다고 했고 저에게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며 밥을 사 먹이려고 했어요.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기억나지 않던 저는 남자가 사주는 밥을 정신없이 먹게 되었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먹을 수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가 제 인생을 구원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선의를 베풀던 남자는 자신의 집에 가서 잠시 동안 생활해도 된다고 했죠. 버려진 천과 신문 따위를 덮고 자던 저에게 편안한 잠자리는 거절할 수는 없는 강한 유혹이었고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남자를 따라 나서게 되었죠. 그런데 남자의 집에 도착하자 남자는 저에게 대하던 태도가 바뀌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뒷걸음질 치며 들어가게 된 집에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방 곳곳마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 전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고 있지 않아 보였죠. 그곳은 아이들에게 구걸과 껌을 팔게 하며 수익을 뺏어가는 집단의 거처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흔히 앵벌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조직의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었어요.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고아원보다 더한 처벌이 있었고 살벌한 감시로 탈출할 생각은 꿈에도 꿀 수가 없었죠. 물론 견디다 못한 아이들 중 몇몇이 탈출을 감행한 적이 있었지만 그 조직의 남자들에게 길거리는 자신의 손바닥보다 훤한 곳이었고 탈출한 아이들은 항상 엇나가지 못하고 남자들의 손에 잡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자들은 본보기를 보여주듯이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탈출한 아이들을 처벌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모습을 직접 보고 탈출할 생각을 접었지만 저는 평생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저와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을 모아 탈출을 감행하게 되었죠. 탈출을 하고도 같은 지역에서 있다간 바로 붙잡힐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을 탈출하자마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저 또한 경기도로 올라가게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 곧장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일을 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찾아온 어린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시던 사장님 내외분께서 잠시 동안 지낼 집까지 마련해 주시며 저에게 도움을 주신 거죠. 자상하신 사장님 내외분께서는 일자리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저에게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도움을 주셨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던 저는 두 분의 행동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낮에는 일을, 밤에는 공부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신 덕분에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장님의 의도가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었죠. 사장님께서는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나도 지지리도 없이 살았거든. 근데 우리 첫째 형님이 바덕을 가셔서 우리 가족 모두를 벌어먹여 살리셨어.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이 먹고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니까 우리 형님이 했던 희생이 정말 어려운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 가족이든 그게 아니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말이 쉽지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아. 어떤 사람이든 돈이 많더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원 남한테 주기가 쉽지 않거든. 어떻게 하면 형님께 받은 도움을 환원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형님 반이라도 닮을까 했지. 그런데 내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잖아. 또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한 거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사장님 내외분들 밑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몫을 다하며 공장에 일을 하며 도움이 되기로 했고 20대 초반이 되는 나이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공장 안에서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운영하시던 공장 안에는 사장님의 가족분들이 계셨어요. 회사 직원들을 챙겨주시는 사모님, 사장님을 도와 사무직 일을 하시던 따님 2분, 그리고 첫째 따님과 결혼하신 사위분께서 같이 늘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죠. 다들 공장 안에서 있다 보니 직원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나이가 같았던 둘째 딸이 저에게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의 제 아내가 되는 사람이죠. 아내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마치고 난 후 처음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날부터 저에게 관심을 표했습니다. 너가 명구지? 나 유라라고 해. 아빠 도와서 이제 여기서 일할 건데 너가 나랑 유일하게 나이가 같더라. 이제 우리 말도 편하게 하고 친하게 지내자.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저에게 반말을 하던 유라는 그날 이후로도 심심하면 저를 찾아와 의미 없는 말부터 고민들까지 말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런 유라가 부담스러워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한두 번 대답을 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대 초반 유라가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해왔죠. 저도 또래인 유라가 좋긴 했지만 고아 출신인 제가 사장님의 딸과 연애를 하다 걸리게 되면 혹여 공장에서 잘리진 않을까 싶어 도망치듯 유라를 피해 다니게 되었죠. 하지만 하는 일마저 뿌리치고 도망칠 순 없었고 하루 종일 유라에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제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유라와 한창 20대에 피 끓던 저는 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유라와 연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연애를 할 수는 없었고 공장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사귀기로 했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공장 사람들 몰래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방심을 했는지 반장님에게 우리 둘 사이를 걸리게 되었어요. 다른 상급자라면 우리 둘 사이를 비밀로 해달라며 부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반장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내의 형부였거든요. 몇 년 전 아내의 언니와 결혼을 한 반장님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해오다 사장님의 부탁으로 인해서 공장으로 들어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탓에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필 반장님께 우리 둘 사이를 걸리게 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제가 밤낮 없이 공장 일에 열심히 한 탓에 반장님과 사이가 꽤 좋았다는 거였죠. 평소 저는 부탁을 하지 않아도 항상 끝까지 남아 일을 했고 그러다 보면 일이 끝나고 반장님과 고기를 먹으며 술 한 잔씩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제가 사장님께 직접 이야기하기 전까지만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반장님,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상황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두 사람 사이를 말씀드린다는 게 조금 불안했어요. 제가 며칠 내로 사장님께 직접 말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비밀로 부탁드릴게요. 네 상황이 뭐 어떻길래? 아시잖아요. 고아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 그걸 아는 놈이 우리 처제를 건드려? 야,
나는 네가 그래도 네 주제는 아는 놈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 지가 사장님께 받은 은혜는 알고 공장 일에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기특하다 싶었다고. 그런데 이런 짓을 해? 야, 너가 순진한 처제 꼬셔서 이렇게 하면 공장에 한 자리라도 차지할 줄 알았어? 아닙니다. 반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 정말 순수하게 서로 좋아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물론 저도 제가 욕심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거절도 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유라도 많이 생각하고 결론 끝에 만나기로 한 겁니다. 정말 다른 의도는 없어요. 의도가 있든 없든 처제 가족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다. 고아라도 배운 게 있던가 아니면 돈이라도 있던가. 너 따위 놈이 어디서 처제를... 됐고, 나 내가 본 것 그대로 사장님께 말씀드릴 거야. 공장에서 잘려도 네가 잘못된 꿈을 꿔서 잘못되는 거니까 행여 사장님 원망하지 마라. 일을 같이 하며 까칠한 부분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저에게만큼은 항상 웃는 얼굴로 그리고 자상하게 대해주던 분이라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간 사람이 바뀐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저는 당연한 반응이다 싶었습니다. 유라와 연애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매일 고아인 저에게 과분한 행복과 사람이라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반장님이 말하는 말이 모두 맞는 말이다 싶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저를 부르실 사장님을 제가 어떻게 쳐다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정말 반장님 말대로 공장에서 잘릴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일을 평소와 같이 하면서도 통 집중이 되지 않았고 몇 번이나 사고 날 뻔했어요. 언제 저를 호출하실지 불안해했고 반장님은 어제와 같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제 주위를 맴돌았죠. 제 집처럼 편안했던 공장이 이제는 가시방석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 점심시간이 되기 전 사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사장실로 올라간 저는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웬만하면 내가 일과 마치고 나서 부르려고 했는데 말이야. 근데 불안해하는 자네를 보니까 내가 사고라도 날까 싶어서 더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부르게 되었네. 우선 유라와 만남을 가지며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한 가지만 빼고 다 따르겠습니다. 공장 그만두시라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유라와는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유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제 주제를 알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든 노력을 하여 사장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절대 후회되시는 일 없도록 할 테니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자네 그럼 지금까지 그런 생각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한 건가? 내가 언제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라도 있어? 네? 그럼... 유라와 자네 뜻만 맞다면 나는 반대하고 그럴 생각은 없네. 다만 보는 눈들도 있고 일에 집중도 해야 하니 연애는 업무 시간 외에만 하게. 그 외에는 나는 자네와 유라 사이에 끼어들 생각이 없으니 그러면 너는 좀 전과 같은 일은 없을 거지? 그럼 다 해결된 거니 우리 점심이나 먹으러 가세. 예상하지 못한 말씀에 저는 되려 넋이 나가 있었고 반장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당연히 사장님께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게 꿈을 꾸더라도 적당히 꿨어야지. 잘리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자. 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면 정상인들처럼 살지 않겠냐? 저... 반장님... 사장님께서 제가 유라와 사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뭐? 아버님... 아니... 사장님께서 널 허락했다고? 아니... 너 같은 놈을 왜...
당사자인 저보다 반장님이 더 놀란 것처럼 보였고 그날 이후로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달리 작업 중 중요한 내용을 저에게만 전달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저를 따돌리려고도 했죠. 필요한 공구를 전달할 때도 항상 입에는 거칠고 험한 말이 따라붙었고 일부러 몸을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장님의 의도와 달리 공장 직원들은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저를 곁에 두었고 최대한 반장과 부딪히지 않게 자리를 바꿔주며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유라와의 만남을 정식으로 허락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저는 반장님의 행동들 모두를 무시할 수 있었죠. 그만큼 유라와 연인관계를 정식으로 인정받은 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일부러 서로를 더 의식하여 업무 외에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지만 일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같이 있는 시간을 즐겼죠.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굳건해졌고 서로 미래까지 약속하게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그 의미와 크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유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실망시킬 수 없는 이유로 미래를 약속하긴 했지만 저에게는 겨우 공장 근처 작은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돈밖에 없었어요. 유라를 행복하게 해줄 만큼 돈을 모으려면 시간이 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걱정들이 하나둘씩 생기다 보니 이전에는 무시하고 넘기던 반장님의 시비들도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더군요. 그러다 보니 표정을 숨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일을 하다 잠시 휴식 시간을 맞아 믹스커피 한 잔을 먹으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사장님께서 제 곁에 오셨어요. 자네, 또 무슨 고민 있나? 유라는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니 싸운 것 같진 않고. 나한테 얘기해보게. 아닙니다. 그냥 작업이 쉽게 안 되어서요. 내가 연애도 허락해줬는데 내게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을 해봐. 사장님이시기 전에 유라의 아버님이셨기에 결혼에 대한 고민을 듣게 되시면 뻔히 안 좋아하실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 상황을 말하게 되었어요. 고아였던 저에게 제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는 유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버님께서는 제가 깜짝 놀랄 만큼의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유라와 곧장 결혼을 하라는 말씀이셨죠.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는 딸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없다며 저희만 좋다면 바로 식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야 한다며 그날 저녁 가족들을 불러 저희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고 당황스럽게도 잘 모르겠다는 반장님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찬성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정말 회사 근처 작은 신혼집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아내가 모아왔던 돈과 아내의 가족들이 도와준 것들로 모두 준비를 하게 되었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저와 아내는 결혼을 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아인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해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형까지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는 공장 내 반장일 뿐만 아니라 제 손윗사람이기도 한 형님에게 노골적인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거죠. 안 그래도 저 스스로 집안 사람이 되기에 많이 부족함을 알고 있던 저는 괴롭히는 형님에게 이유도 묻지 못하고 그 상황을 견디게 되었어요. 공장에서 행동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지만 집안 사람으로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그런 곳에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술을 못하는 저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고 마치 제 지갑 안의 돈을 자신의 돈 마냥 가져다 쓰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아버님께서 같이 하라며 집안일을 시키시면 항상 제가 모든 걸 해야 했죠. 참다 못해 제가 부당한 부분을 가지고 말이라도 하면 항상 제 아킬레스건인 출신을 가지고 걸고 넘어졌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부탁한 일을 저 혼자 낑낑거리며 하다 도저히 저 혼자서는 불가능해서 형님께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형님, 저 혼자는 못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제 시간에 마치려면 형님께서 거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그럼 해보자. 근데 너는 같은 말을 해도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 고생하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 부탁을 했더니 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고, 이번에는 저도 기분이 나쁜 티를 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얼마나 더 부탁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 봐. 이 눈빛 보라고. 왜? 너 그러다 사람 치겠다? 너 보면 사람 근본이 어디 가나 싶어. 고아의 앵벌이다 하던 놈 눈빛이 이렇게 다시 나오잖아. 그딴 눈빛까지 쐈는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막 나가 보라고. 나 치고 싶잖아. 이제 너는 순진한 척하지 말고 원래 네 모습 보여줘. 우리 가족들도 모두 볼 수 있게. 그럴 때마다 보잘것없는 저를 받아주신 장인 장모님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참을 인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자 정말 열심히 회사에 일을 하곤 했어요.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남들이 쉬는 시간에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했죠. 그래서 공장 사람들 몰래 야근을 매일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야근을 가지고도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며 사람들에게 매도를 할 인간인 형님이 있어서 몰래하고 있었죠. 업무 중에는 할 수 없는 기계 상태도 체크하고 관리도 하면서 상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구조 등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표가 나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제가 한번 들여다보게 됨으로써 기계적 오류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저 또한 장인어른이 구상하시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제 생각을 덧붙여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지 모르고 꾸준히 몇 시간씩은 야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슈퍼맨은 아니었기에 가끔은 낮에 쌓인 피로로 인해서 깜빡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공장에서 홀로 남아 야근을 하다 잠이 들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도 잊은 채 잠을 자고 있는데 공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요하던 공장 내부에 문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저도 놀라 잠에서 깨게 되었죠. 야근하는 게 죄는 아니었지만 깜짝 놀란 탓에 불을 황급히 끄게 된 저는 유리창 너머 1층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형체가 보이긴 하는데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은 사무실 안에 있던 쇠막대기를 들게 되었죠. 아마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가져갈 것도 없는 공장에 쇠막대기까지 드나 싶으실 텐데, 그 당시에 다른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굴이나 고철을 대량으로 훔쳐서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범죄들이 종종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탓에 제가 쇠막대기를 들게 된 거죠. 공장에 들어온 사람에게 눈을 떼지 않고 있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공장 벽 쪽에 있는 조명 밑으로 들어오자 누군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회사의 반장이자 제 손윗사람인 형님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조금 긴장의 끈이 풀렸고 무슨 일인가 싶어 일어나려고 했죠. 그런데 형님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도 형님의 손에 끌려오는 듯한 모습이었죠.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여성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끌려오는 직원의 모습을 보게 되자 다시 전 몸을 다급히 숨기게 되었어요. 이 시간에 숙소에서 쉬고 있을 직원을 굳이 데리고 올 일이 없을 텐데 분명 회사 일 외에 다른 일로 온 듯 했습니다. 형님은 그 여직원을 끌고 공장 한켠에 있는 휴게실로 데려갔고, 저는 살금살금 1층으로 내려가 휴게실 문 앞에서 안쪽의 상황을 엿듣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대화는 정확히 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 두 사람은 회사 직원 휴게실에서 불륜 관계를 맺었고, 저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문을 조금 열어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증거를 확보하곤
부적절하고 민망한 자리를 지킬 수 없어 두 사람 몰래 공장을 빠져나가게 되었죠. 주차장에서 두 사람의 사진을 더 찍으려고 남아있었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형님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여직원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처음 직원 휴게실로 끌려가는 모습도 그랬고 형님이 먼저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야 나오고 있는 여직원의 표정도 좋지 않았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관계 외에도 분명 무엇인가 더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로 했죠. 자신들과 똑같은 직원 출신이던 저는 조장이 되고 나서도 직원들의 편의와 고충을 들어주며 편하게 지냈고 그 덕분에 어젯밤 일의 당사자인 여직원에게 충격적인 사실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짐작을 했던 것처럼 어젯밤 본 형님과 여직원의 모습은 마냥 불륜관계로 치부할 수 없었어요. 요즘 뉴스와 신문 등등 언론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직장 내 성폭행이었죠. 더 쉽게 말하자면 여직원에게 협박을 하여 강압적인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야 공장 일을 하려고 하는 내국인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모셔가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을 때만 해도 정식으로 비자를 받은 사람들도 열악한 숙식 환경, 임금체불과 업무 중 폭언 폭행 등 대우가 좋지 못했죠. 그와 달리 장인어른께서는 내 외국인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셨고 그런 탓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중간에 일을 그만두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고 비자가 다 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대체 인력으로 자신이 아는 지인을 데리고 왔죠. 그런 상황에 어느 정도 인사권이 있었던 형님의 말 한마디에는 큰 힘이 있었고 그걸 무기 삼아 여직원에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없는 문제를 만들어 회사에서 내쫓아내겠다고 했고 주변 업체들에게 신상 정보를 뿌려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말이죠. 협박을 당한 직원은 당연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어 결국 어쩔 수 없이 형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렴치한 짓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말을 해준 직원 외에도 피해자는 더 있었고 그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다 직원들에게 주변 불법 체류자들이 있으면 취업을 시켜준다고 해놓고 면접을 보러 온 불법 체류자 여성들에게도 성폭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런 후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리면 법무부에 신고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실체였습니다. 평소 가정적인 척하며 살더니 실체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회적인 약자에게 성폭행이나 일삼고 있던 쓰레기였던 거죠. 그런 사람과 같은 가족으로 묶여있는 것도 너무 창피한 일이었고 그런 피해가 있었음에도 좀 더 일찍 눈치를 채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먼 타국에서 고생을 하며 회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런 추악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또 회사 상급자로 두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 마음을 전부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형님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제가 무릎을 꿇고 피해 여성에게 몇 번이고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처벌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정확한 피해 상황과 함께 피해자분들에게 증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억울하게 생긴 일이다 보니 다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적어둔 내용들이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녹음을 한 대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크기를 키우기로 했어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저와 피해 여성들보다는 민간 또는 인권단체에게 알려 좀 더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 사법권에서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거죠. 그러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번 신고로 일이 커지게 된다면 회사에게도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피해 여성분들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장인 장모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퇴근해서 쉬는 시간도 부족할 텐데 할 말이 있었으면 전화나 공장에서 말을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찾아와? 그래, 자네 저녁밥은 먹었나? 예, 먹고 왔습니다, 아버님. 실은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많이 심각한 일이어서요. 뭐, 공장 일이야? 아니면 가족 일? 둘 다입니다. 제 독단적으로 행동하기에는 가족들이 받을 충격도 신경 쓰이고 회사가 받을 영향도 있어서요. 형님에 관한 일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제가 발로 뛰면서 모아온 형님께 피해받은 여직원들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아버님께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보여드렸고, 제가 야근을 하다 보게 된 일부터 시작을 하여 신고를 하기 직전인 상황까지 모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어떠한 큰일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장인어른께서도 이번 일만큼은 몸이 휘청거리실 만큼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옆에 계시던 장모님께서도 떨리는 손을 움켜잡으시고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제가 더 죄송스러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두 분께 죄를 짓는 것 같았죠. 그래서 자네 말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인권단체의 힘을 빌려서 신고를 하겠다는 말이고, 혹시나 우리 공장에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내게 말을 하는 거지. 네, 그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께서도 이 일을 미리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처형에게는 제가 유라와 같이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공장에 무슨 피해가 있던 간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가 공장에 피해를 끼쳐 미안해하는 마음은 나도 이해가 되네. 그렇다고 움츠려들지 말게. 따져보자면 공장에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나도 방관을 한 거나 마찬가지일세. 내게도 불찰이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면 다 감내를 해야겠지. 사람 인생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이번 일도 잘 견디다 보면 다시 올라갈 일이 있겠지. 그리고 이번 일로 공장 일뿐만이 아니라 내부 사정도 살펴보고 잘못된 관행도 고치면 더 내부적으로 결집될 것세. 자네가 그놈 처벌하는 일에 잘 준비를 했을 테니 우리 가족이나 회사에 부담 갖지 말고 잘 해보게. 예, 아버님. 제가 그 사람이 죄 지은 만큼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겪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부담 갖지 말고 형님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다쳤다는 핑계를 대고 처형을 잠시 우리 집에 머물 수 있게 하였고, 저와 아내가 처형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당연히 끔찍하도록 자신에게 잘해주던 남편이 그런 짓을 했으리라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처형이었지만, 제가 보여주는 증거들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서를 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꼭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부탁을 했죠. 처형에게 사실을 알리고 난 다음날, 마지막으로 피해 여성들과 모든 증거와 진술서를 확인한 저는 인권단체에게 해당 범죄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이내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 수사를 펼치게 되었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잠시 동안 저에게 형님이었던 그 사람은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한가족 등 뒤에 칼을 꽂을 수가 있어? 지금 너 내가 공장에서 그리고 집안에서 괴롭혔다고 이러는 거지? 이번 일에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거니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피해 여성들은 물론이고 처형과 회사에게도 피해를 입혔고요. 네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에게 말만 해줬으면 나 그 여직원들에게 용서 구했을 거야. 그러면 우리 가정도 이꼬라지 나지 않았을 거고 회사도 피해가 덜 갔을 거라고. 너 지금은 별 피해 없어 보이지? 내 아내 유진이는 나랑 헤어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일 생기는 회사에 일하러 오는 사람은 더 있을 것 같아? 네가 생각 잘못해서 공장 가족 전부를 위기에 빠뜨린 거라고.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고 같이 일하며 사는 것 자체가 더 더럽고 위험한 상황이야. 알아? 피해자들도 그렇고 가족들 모두도 당신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격리되길 바라고 있어. 당신은 나에게 더 이상 공장 반장도 형님도 아닌 더럽고 추악한 성범죄자일 뿐이니까. 험한 소리 듣기 싫으면 통화 그냥 끊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뭐? 야, 내가 너 같은 놈 하나 처리 못할 것 같아? 고아 새끼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이게 가족된 후로 밑도 끝도 없이 올라오네. 야, 너 어디야? 내가 아주 오늘 네 제사상 차려주려고 하니까. 내가 더러운 너를 못하러 만나. 설령 만나서 계급장 떼고 상대하면 네가 내 상대나 될 것 같아?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 안 주는 고아가 낫지. 너처럼 사람들에게 피해 주고 다녀서 인생에 빨간 줄 긁힌 성범죄자가 나을 것 같아? 넌 이제 영원히 성범죄자야. 이제 네 부모님들 친척들이 자랑스럽게 자기 핏줄이라 말할 수 있나 보자. 네가 생각해도 그것보다는 고아가 100번 낫지 않아? 이 자식이! 너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전화하는 것도 협박죄에 포함된다. 그리고 네가 하도 비겁한 놈이니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가족들 주변이나 피해 직원들 근처에만 나타나봐. 그때는 법으로 처벌받기 전에 내가 가만히 안 둬. 지금까지 나 괴롭혔던 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반 죽여놓을 거니까. 그 통화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놈은 처벌을 받게 될 때까지 저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받기 전 처형이한 이혼 소송의 결과가 먼저 나왔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처형의 손을 들어주었죠. 물론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처형에게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요. 곧이어 성범죄 관련으로도 그놈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은 시기였지만 초범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질이 나쁜 점과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이유로 2년 6개월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죠. 물론 그놈이 행한 범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형량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도 꽤나 이례적인 처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피해 여성들과 저도 아쉽지만 만족을 해야 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한 인권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것을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사실 감사패를 받은 기쁨보다는 앞으로 공장에 몰아닥칠 후폭풍이 걱정되었습니다. 인권단체에서 진행을 한 일인 만큼 언론에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직접적으로 공장의 위치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지역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다르게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우리 공장은 더 좋은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고 여러 기업에서 일감을 주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공장으로는 응원의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들도 날라들었어요.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거라는 생각과 달리 바빠진 공장으로 인해 과거 범죄 피해를 입었던 직원들을 다시 부를 수도 있었고 더 많은 직원들을 뽑게 되었죠. 개인적으로도 장인 장모님과 직원들의 신망을 얻게 되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비어있던 반장의 자리로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올바른 선택 하나로
저 개인과 회사에 모두 좋은 일이 생기게 된 거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처형은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낌새도 없이 날벼락처럼 생긴 일로 인해서 심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었죠. 그런 처형을 볼 때마다 저에게 잘못이 있는 것만 같아 더 신경을 써주려고 했어요. 그런 이유로 아내와 저, 그리고 장인 장모님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처형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처형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고 가족들 간에 똘똘 뭉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 처형은 좋은 남자를 소개받아 재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저와 똑 닮은 남자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살고 있고요. 장인 장모님께서는 이제 공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팔자에 없을 것만 같았던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10대 시절 제가 아버님께 받았던 베품과 공장을 다니며 직접 봐왔던 사회적 약자에게 더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을 본받았던 저는 지금도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연을 보내신 분들에 비하면 대단하지 않을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스스로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아로 버려져 좋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며 누구보다 외롭던 제가 지금은 항상 제 편이 되어주고 믿음을 주는 가족뿐만 아니라 저를 따라주는 직원들까지 수많은 사람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이토록 운 좋은 제가 지금 가진 제 주위의 것들을 항상 감사히 여기고 주변을 살펴보는 사람으로서 평생토록 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인생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